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될 것이라면서 안정적이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요. 여당은 특히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 4.5일제 지원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단체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노사 문제,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서도 우리의 노사 문제가 주목할 정도로 우리의 노동운동의 기세 정말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자, 과연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 어떻게 될지 한 번쯤 오늘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가 말씀드리는 유승찬의 콕 준비되어 있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가수 김은국 씨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지난 총선의 후일담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국민의힘 신주호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와우, 오늘이 5월 1일이네요. 5월 첫날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랑나비 이우영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슬쩍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따가 스튜디오에 김은국 씨 오시면 사진도 찍겠다고 그러는데 두 분의 공통점을 제가 알죠. 뭐죠? 축구. 아, 그쵸. 그죠? 예. 예. 아니 그건 딴 건 없어요. 공군, 해병대. 김은국 선생님은 우리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네. 예? 공군 출신이고, 그죠? 예. 근데 뭐 하여간 축구 얘기도 물어볼 건 많은데 참 5월 1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5월 1일이요? 5월 1일하면 노동자의 날이죠. 노동자의 날. 네, 근로자의 날. 그래서 노동절 맞아요, MBD. 그래서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오늘 나와가지고. 그 마이크 꺼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다 노동자지. 아니 근데 억울할 필요 없어요. 네. 학교는 안 쉬어요. 아, 그럼요. 네. 학생들은 오늘도 네. 수업하고 왔는데 네. 그러면은 스승의 날 때 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초중고등학교 스승의 날 때 쉬는 데 많대요. 이번에 스승의 날은 쉬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건 부처님 오시나 네. 부처님 덕분에 쉬는 거지. 부처님이 스승이니까요. 그렇죠. 네. 큰 스승이죠. 네. 스승 덕분에 쉬는 게 아니죠. 근데 결국 선생님들은 쉬는 때가 없는데 단지 이제 스승이 할 때 쉬는 거는 또 여러 가지 혹시 성의 표시할까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쉬는 건데 뭐 우리 교수들한테는 누가 성의 표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 단지 이제 졸업생들이 그 소주 한 잔 먹자고 오죠. 그래서 이 졸업생들하고 뭐 5월 15일이 아니라 그 근처에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친구들도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제 첫째자들이거든요. 몇 살인지 아세요? 그 중에서 글쎄요. 일부는 쉬운이 넘었어요. 아이고. 네. 아버지 뻘이죠. 네. 예, 어린 척하지 말고요. 네. 아니 그 5월 1일 하면은 노동자의 날. 그거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5월 1일 하면요? First of May?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방금 전에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틀어주셨던 노래요. 그게 원래 비지스 노래예요. 네. 비지스 노래인데 그게 원래 영화 음악이에요. 예, 영화 음악인데 뭐 그런 거. 전 5월 1일 하면 그 생각이 나요. 예. 전 사실 개인적으로 5월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결혼식이 많아서. 아니요. 5월에 이제 주로 그 제가 받는 것 없이 주는 것만 좀 많거든요. 어린이날에
이제 조카들 선물 줘야 되고 그렇죠. 어버이날 챙겨야 되고 저는 누군가의 어버이도 아니고 그리고 스승도 아니며 심지어 어린이도 아니고 성년의 날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5월에 그렇죠. 생일도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어중간의 날 뭐 이런 거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어중간한 사람들끼리 저거 하나 어중간의 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카 선물은 뭐 샀어요? 아직 안 샀습니다. 아직 안 샀어요? 네.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5월 5일이 일요일이죠? 아닌가?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맞죠? 네. 5월 6일이 월요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길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럴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아침에 학교 갔는데 와 길이 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와 진짜 지금 나왔어요? 휴가를 써서 이렇게 쭉 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예 여행 가시는 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목요일 금요일만 이 월차나 연차 내면 그러면 월요일까지 쉬는 거죠. 그러면은 참 방학이죠 방학.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쉬는 게 좋아요. 뉴스앤뮤직 하는 게 좋아요. 뉴스앤뮤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쉬는 게 좋아요. 우리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쉰율의 뉴스 정면승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옛날에 내 친구들이 쉰율 맨날 그러고 그랬는데. 네. 네. 참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뭐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또 좋은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4월 10일 총선 패배 후 국정 쇄신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민심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초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담당할 수석실을 신설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에 이를 실행에 옮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 등을 이유로 민심 파악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정수석실 또는 법률수석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번에 영수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표에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고요. 과거 김대중 정부 사례를 언급한 건 법률수석 신설에 대한 야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명칭만 바꾼 법률수석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실은 이 기능과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과 관련해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공직기강 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드는 수석비서관실 산하로 옮기고 또 민심을 청취하는 창구 역할의 민정기능을 갖춘 비서관실을 추가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민정수석 후보군으로는 주로 검사 출신들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률수석실이 신설이 되면 검찰 등 사정기관 인사도 급 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검찰 안팎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측근들을 속가내는 윤곽은 한가원이 인사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 기능을 수행할 법률수석 비서관실 이게 가칭인데 신설이 기정사실화됐다 소식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정보와 사실과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사실로 만드는 직업이 뭘까요? 정보를 사실로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 사실로 만든다기보단 사실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그 사실로 인지하게끔 하는 직업이 언론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지식으로 만드는 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 뭐 안 그런 1인 미디어도 있겠습니다만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 수준의 것을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1인 미디어, 뉴미디어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성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 체크도 하고 게이트키핑 기능도 있죠. 데스크가 왜 앉아 있습니까? 데스크 그거 걸러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얘기해 버리는데 문제는 수용자들이 그러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다 이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선 뭐냐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보만 돌아다니는 사실 자체도 그냥 흘려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돌아다닐 경우에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사전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반대로 증명해 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그래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야. 언제요? 예? 언제 밝혀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바로 그런 기능을 살릴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심이라는 게 사실 온갖 정보들이 얽혀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이 직무 범위를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이 없죠.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역시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정보와 소문 같은 것들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러한 어떤 대통령실의 기구는 전 옛날부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 민정수석실 이 중에서 그나마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해볼 거고요. 근데 이제 법률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민정수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법률 가지고 얘기하는 수석이 아니잖아요. 예? 민심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듣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법률수석이 됩니까? 예? 이 법률수석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는 전 좀 이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그 수석을 둔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를 지금 앞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어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다음 달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열리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요구가 사실상 모두 거절당한 만큼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민주당은 필수 관철 안건 3개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돌려보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더해서 최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요량입니다. 홍 원내대표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 없게 되는 것이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최상병 특검법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도 인용을 했습니다. 불똥은 또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튀기도 했는데요.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9명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 의장이 5월 4일부터 2주가량 해외 순방을 떠나는 일정을 지적을 하면서 본회의 개의 불가 이유가 해외 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헐새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윤재욱 원내대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줄 수 있다면서도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관련해서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양수 그리고 박주민 각 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독소 조항은 삭제하자는 데 합의를 했고요.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명을 뒀습니다. 특히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을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두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면서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번에 불똥이 튄 바 있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 글쎄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이 얘기한 겁니다. 서울시 의회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울시 의회가 총 112명입니다. 이 중에서 75명이 국민의힘이고 36명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때 이거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남아서 처리를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시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 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모습은 뭐냐 이런 생각도 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은 적은 없는지 민주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부터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것은 정말 모처럼 이 합의에 의해서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 저는 아까 이 소리 들으면서 되게 감격했어요. 합의도 할 줄 아네? 정말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못했는지를 전 한번 묻고 싶고요. 이거 말고 딴 거는 단독으로 또 하겠다. 그러면 한번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영수회담의 성과다. 맞습니다. 영수회담의 성과라고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이태원 유족들도 본회의의 상정 합의를 환영한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전부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번처럼 생각해봐가지고 이쪽 얘기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으면 그 자기네도 좀 고칠 줄 아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되도록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귀중한 가치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을 지난번 총선에서 찍은 유권자들 숫자가 약 45.1% 정도 되는데요. 투표한 유권자의 45.1%는 절대로 소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사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없어서 원내대표 선거 일정이 3일에서 9일로 일주일가량 미뤄졌는데 또 선뜻 원내대표를 맡겠다는 의원이 없어서 구인난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까지 아무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의원님들이 후보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에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9일로 선거일을 연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철규 추대론의 반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 인물을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철규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당내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당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흠 충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까지 SNS를 통해서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다만 이번 원내대표가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하는 등의 부담감으로 여전히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이번 원내대표는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버려야 한다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판판이 깨지고 밀릴 때 본인의 직을 던질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중진들이 원내대표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는데 이 의원 눈치만 보며 뒷짐지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황우엽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을 오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새로운 원내대표에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취직도 잘 안 되는데 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거는 참 그나마 요즘은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쪽은 구인난이라니까 참 근데요, 저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직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거 그거 탁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사실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참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인가 아마 이분이 맡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사무총장인가 맡았을 텐데 계속 사실 그 선거에서 이기질 못했죠. 이기질 못한 정도가 아니고 완패를 계속 했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본인이 일단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정치 삶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당장 눈앞의 것만 본다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싶겠지만 사실 뭐 이번에 정치하고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출마를 하게 된 것은 저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민의힘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당 소속 의원들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도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다음번 정권도 역시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짙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를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당대표는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년 지나면 사실 윤석열 정권 5년 차, 4년 차인데 그 정도 됐을 때에는 이제 막 이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릴 때쯤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 당대표, 원내대표의 역할 한 번쯤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패스 오늘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K패스 시내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인데요. 대중교통은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고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서 다음 달에 환급이 됩니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이 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요.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고 합니다. 지출 총액 중 20만 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드리면 월 지출액이 19만 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 원 전액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데 월 지출액이 22만 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 원과 2만 원의 50%인 만 원을 더한 총 21만 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환급 방식도 또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요. K패스 오늘부터 마침내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연일 사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상당한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동행 카드 아세요? 알죠? 기후동행 카드하고 K패스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거를 아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좀 이렇게 그 원거리에서 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K패스가 좀 유리한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울 시내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이런 게 나오게 됐다는 게 그게 좀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왜 빨리 못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 시내버스나 경기도 광역버스 같은 경우엔 상당 부분이 공영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좀 이런 걸 빨리 시작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K패스는 차 갖고 다니니까 뭐 그러진 않겠네요. 근데 뭐 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차비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고요. 뛰어다니려고요? 그래서 뭐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따릉이 이용이나 K패스도 생각 중입니다. 따릉이 기후동행 카드 따릉이 되고 K패스가 따릉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네. 그 기후동행 카드는 따릉이도 되는데. 네. 예.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뭐 축구도 하는데 뭐. 네. 그죠? 예.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